예,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무역 규범에 대해서 보실 겁니다. 무역 규범이 우리가 총 4개의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려운 축에 속해요.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시면 우리가 무역 3법이라고 해서 관세법,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법을 우리가 무역 3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과목에서 보셨던 무역 결제 파트의 외환 실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거는 물품 대금, 그 다음에 지급하거나 아니면 받을 때 적용되는 그런 법들이고요. 그래서 이 무역 규범 파트에서는 법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FTA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환급 특례법, 환급까지 해서 이렇게 총 4가지 파트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관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대외무역법, 그리고 환급 FTA 순으로 조금씩 문제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문제가 관세법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뭐 FTA 그 다음에 환급이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법하고 비슷한 용어들, 비슷한 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급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어요. 용어들, 이런 것들, 혹시 어떤 특정 법 같은 것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 처음에 뭐 1조, 2조, 3조 이쪽 부분을 보면은 해당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법에만 적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전제 조건 자체는요, 이 정의를 보시고 그 정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시간을 좀 쏟으시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역 결제라든지 무역 계약에서 봤던 그 정도 난이도밖에 안 돼요. 난이도가 엄청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높게 느껴지는 이유는 법, 정의, 용어들, 그다음에 법에 해당하는 문구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정의, 용어, 문구 이런 것들 다 막 익숙하게 시험 보시기 전까지 익숙하게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안 나오고요. 이게 3개 중에서 난이도가 이게 제일 높거든요. 제일 내용이 어렵고 까다로워요. 이거는 그냥 용어 정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거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역 규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구성되어 있죠. 1장부터 22장까지 쭉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0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은 무역 규범의 출제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이 8문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관세법이랑 환특법이 같이 해서 한 19문항, 거의 20문항 가까이 나오죠. 그 다음에 FTA가 3문항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비중들을 좀 따져가지고 우리 공부하실 거고, 그래서 뭐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 출제 빈도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61페이지에 1장 대외무역관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대무역관리의 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앞에 부분이 관세법이 아니라 대외무역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무역법을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다 대무역법입니다. 자, 무역은 국제 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을 시행하면서도 자국의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수출입 거래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게 100%다 자유무역으로 허용을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출입되면 안 되는 물품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위조지폐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무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세법에서는 대외무역법 말고 관세법에서는 어떤 특정한 물품들은 수입이 제한되어 있고 어떠한 물품들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금지는 아예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제한은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수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제한은 있어요. 100% 자유는 아닙니다. 무역 관리는 무역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무역에 관한 제법규에 의해서 경제 주체의 무역 거래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소극적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나 다 나눌 수는 없겠죠. 최소한의 간섭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2번에 무역관리제도의 의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역관리제도라 함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 등 일련의 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수출입 거래를 통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규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제수지의 균형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 매년 초에 보면 그 전해 무역, 수출 관련된 적자, 그 다음에 뭐 흑자 이런 것들 나와 있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제수지의 균형이라고 했을 때는요. 수출과 수입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에는 수출을 하면은 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출이 많고 수입이 적은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수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비슷한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래하는 상대방 국가도 마찬가지로 균형을 이루고 또 다른 국가도 균형을 이루고 어떤 특정 국가가 수출만 많이 하고 수입은 안 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 국가는 수출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3번에 무역관리 관련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오죠.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그래서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을 무역의 기본 3법으로 분리하며 대무역법은 산업통상부 장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플레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근데 뭐 산업부 장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최고관리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최고장관으로 두고 있다. 4번에 대무역법의 본질적인 내용은요. 목적이 나와 있죠. 체크포인트로. 이 법은 대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모든 법에 거의 뭐 한 90% 이상의 법에 이 마지막 문구 있죠.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조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 잠깐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번에 대무역의 진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그 다음에 국제수지의 균형, 통상확대의 도모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읽어보시고 2번에 대무역법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성, 국대외적인 성격. 어쨌든 간에 무역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하고 다른 나라하고의 거래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제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외적, 그리고 종합성, 규제 대상의 포괄성, 위임입법성, 산업통상부 장관의 무역관리 권한의 전속,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에 대무역법의 운용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조장 원칙, 무역 제한의 최소화, 통상진흥 정책의 수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어떤 특정한 물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무역 제한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에 무역 거래자의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무역 거래자 정의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자, 우리가 무역 거래자라고 합니다. 외국의 수입자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의 수출, 수입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 거래를 하는 사람도 무역 거래자이고요. 그 사람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의뢰를 받아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역 거래자가 된다는 거죠. 이번에 무역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수출과 수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무역업자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수출입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본인 대 본인 관계로 수출입 본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기 명의로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무역 거래자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도 포함되는 개념이었죠. 근데 무역업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실제로 무역 거래를 하는 수출자 본인, 수입자 본인, 이렇게 본인끼리 거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 본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의 수출입 대행. 무역업자가 대행 위탁자의 대행 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기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 명의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무역 대리업자와 구별된다. 수수료를 받고서 실제로 무역 행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4번의 무역 대리업자는요,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내에서 수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무역 거래자, 무역업자, 수출입 대행, 무역 대리업자, 어쨌든 간에 다 무역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뉘앙스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이제 좀 익숙하시죠? 문제 출제하는 방향이 무역 거래자의 관리 뭐 이런 것들 내용 나오게 되면은 네오박스를 하나 줘요. 네오박스를 하나 주고서 막 설명을 써놓습니다. 해당하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1번에 2번에 뭐 무슨 업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에 6번에 전문 무역 상사, 7번이 아니라 6번이에요. 전문 무역 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 등급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그래서 무슨 상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역 거래자. 일단은 무역 거래자라는 전제 하에 기억에 전년도 수출 실적이나 또는 직전 세계 연도의 연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니은의 기업에 따른 수출 실적 중에서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등의 수출 실적 비율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갖고 와서 파는 거 있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이 20%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런 내용들은 뭐 이제 그 얘기를 이거 끝나고 해드릴게요.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번에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 등을 위해 산업부 장관이 농업, 어업, 수산업 등 업종별 특성과 조합 등 법인의 조직 형태별 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무역거래자, 그걸 전문 무역상사라고 하고요.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법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계시잖아요. 법은 기본적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을 하게 되면 입법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입법을 하게 되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는 내용들이 좀 되게 추상적으로 써 있습니다. 법에 대한 내용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이 법에 넣어 놓기 위해서는요, 법이 엄청 두꺼워져요. 뭐 이렇게 돼요, 법이. 읽을 엄두가 안 나겠죠. 그래서 법에 대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A고 이렇게 보면 또 B예요. 그래서 항상 법적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 조항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걸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놓은 게 시행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혹은 특정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행령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보면은 진짜 그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행령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디테일한 사항을 다 넣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사항들을 또 시행규칙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20% 비율은 1년에 한 번씩 다시 책정한다. 라는 문구들이 이제 시행규칙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문제 출제되는 부분들은 법하고 시행령까지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법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고요. 시행령은 좀 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내용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까지 하기 위해서는 범위가 너무 많이 넓어져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시험에 출제돼봤자 시행규칙은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까지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대무역법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체 파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중이 굉장히 낮죠. 나머지는 다 여기에서 걸려요. 70%, 30%. 그러니까 이 내용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출입거래의 개념. 무역의 의의, 무역이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말하며 물품 등이란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물품이야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봐서 잘 아는 개념인데, 뒤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건 잘 못 들어보셨죠? 자, 그 아래 뭐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한번 잠깐 짚어보고 가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대외무역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보실 거는 관세법이 있고요. 근데 이 각 두 개의 법에서 수출과 수입을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심지어는 수출입 대상도 다르게 규정을 해놨어요. 익숙한 거 먼저 볼게요.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과 수입의 대상을 물품으로 한정을 해놨어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있죠. 이 물품에 대해서만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수출 수입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상에서는? 관세법상의 정의에서는. 근데 대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방금 보셨죠. 물품도 수출입 대상이에요. 근데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것도 수출입거래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에 물품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물품이란 다음을 제외한 동산이다. 동산은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 의미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움직이잖아요. 자, 1번. 그럼 아래 것들을 제외한 동산이다.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 수단.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언급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대무역법상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 수단, 뭐 정부 지폐, 은행권, 환어음, 약속, 어음, 이런 것들은 수출입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번에 증권,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뭔가 딱 봐도 이거 수출입 거래에 좀 적합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드시는 거죠. 다음에 3번에 채권을 화체화한 서류, 증권, 금액을 나타내는 서류 등으로 물건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 권리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출입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물품에 대한 건 비교적 좀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의 용역의 범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실 때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열되어 있는 거 보시면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특허권 등 뭐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죠. 이거에 대한 권리 사용의 허락. 우리가 이런 권리를 사용할 때 지급하는 게 로열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뭐 경영 상담업이라든지 법률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 수출 수입 거래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법률 서비스 자문을 해줬어요. 뭐 한 거예요? 용역을 수출한 거예요. 대외무역법상에서. 반대는 마찬가지죠.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법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입한 거예요. 이게 용역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게 4번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요, 얘는 간단하게 컴퓨터 프로그램 있죠. 뭐 컴퓨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능을 위해서 설계된 프로그램, 세팅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를 현실로 끄집어 나올 수는 없겠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이 무채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유채물이고.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 그 음원 가수들 노래 내면은 이렇게 CD에 넣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요즘에 좀 많이 하진 않긴 하지만 그럼 얘는 이 속 안에 분명히 음원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음원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음원 자체는 무채물입니다. 근데 얘를 CD에 넣음으로써 어떻게 바뀐 거예요? 유채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관세법상에서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채물 형태로 만들어야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러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예를 들어서 음원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요. 한국 음원 사이트에 미국인이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뭐 한 거예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수출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관세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이 CD 만약에 가격이 한 100만 원 해요. 음원 들어있는 CD가. 그러면 이거를 수입할 때 수입 신고하면서 우리가 세금을 내거든요. 관세를. 근데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혹시 관세 내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관세가 다 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실물을 소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금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득이겠죠. 자, 그래서 4번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2번에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영상물, 뭐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전부 다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CD 형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판매할 때에는 무슨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품 거래예요. 얘는 물품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자, 5번에 수출입의 개념입니다. 1번에 수출의 정의,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2번에 수입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해요. 근데 수출하고 수입이 기본적으로 방향이 다르죠. 수출은 해외로 나가는 개념, 수입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먼저 수출의 정의를 보시면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 등을 외국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1번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이나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배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는 한국산이에요. 이번에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번에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자, 이게 거주자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외국환 거래법 자체에는요,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무역법을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상에서 봤을 때는 거주자라고 한다면 그냥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비거주자는 한국에 없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정의 내리면은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외국환거래법에서 정의하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4번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의 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인도하는 개념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용역, 4번은 무채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의 수입의 정의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똑같죠. 1번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되는 원인으로 반대죠. 근데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수입이죠. 2번에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얘는 인도가 아니라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번에 비거주자가,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위치가 바뀌었죠. 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거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니까 수입인 거고요. 4번에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이렇게 해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인도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이렇게 인도를 했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 체크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은근히 시험 문항으로 잘 나와요. 자, 북한과의 물품 거래는 대무역법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북한 지역으로 우리가 물품을 공급하는 거 있죠. 얘를 반출이라고 표현을 해요. 수출이 아니라 반출. 북한 지역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반입이라고 한다. 수입이 아니죠. 그래서 반출, 반입 용어 잘 알아두세요. 북한이 나오게 되면은 저 용어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6번에 수출입 거래의 제한 부분. 1번. 수출입의 원칙은요, 물품 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제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자유롭게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2번에 무역거래자는 대외 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자꾸만 해외에 있는 수입자들한테 물품의 품질이 낮은 것들을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외에서 한국 물품은 좀 못 믿을 만한 물품이다 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수출자가 한국에 있는 수입자에게 물품을 보냈는데 대금을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한국에 있는 수입자들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번에 수출입 제한의 사유. 그렇지만 제한은 필요합니다. 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에 생물자원의 보호. 우리가 뭐 생물자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멸종위기종 있죠. 그런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래를 금지한다라든지. 3번에 교역 상대 국가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 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일부 제한한다라든지. 4번에 국방상의 원활한 물자 수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외에 물품이 나가는 것보다 우리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국방 목적으로 물자를 비축해둬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훨씬 더 큰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거고요. 5번에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규정 보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다 시행령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령이니까. 7번에 수출입 승인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수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으면 수입할 수 있거든요. 수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번에 수출입 승인. 산업부 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위에서 보셨던 내용이죠. 그러한 물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승인을 받았어요. 내가 특정 물품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필요해가지고 수입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근데 그게 막 10년, 20년, 50년, 100년까지 승인이 쭉 유지가 될까요? 아니겠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 승인의 유효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산업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기본은 몇 년이에요? 기본은 1년. 근데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되면 1년보다 더 적게 기간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번에 물가 안정이나 수급 조정을 위해서 1년 이내로 유효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 1년 미만이 되는 거고. 2번에 제조, 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요. 우리 결국에는 수출 제한 물품에 대해서 혹은 수입 제한 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거래 상대방이.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특정 기계를 수입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한이 있는 물품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무역 거래 계약. 계약을 얘하고 체결해야지만 물건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보셨던 승인사항.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역 계약을 쉽사리 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 체결했다가 나중에 물품 못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중간에 물건이 붕 떠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고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승인을 먼저 받아요. 스펙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런 물품들을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겠다. 받으면 그 다음에 여기 해외에서 물건을 만듭니다. 이게 좀 약간 기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왜냐면 어떤 기계나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품 제작하는데 막 3년이 소요되거나 막 이래요. 근데 승인 기간이 1년이다? 안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늘려주는 겁니다.
수출입 승인사항의 변경, 변경 승인 대상, 물품 등의 수량, 가격, 선적일이나 도착일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수출이나 수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조절해 주고요. 3번에 수출 수입이 혼합된 거래로서 수출입 승인 기간의 장이 부득이하다,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출입 승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거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변경 승인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승인은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 아까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제한된 상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다 라고 보셨죠. 근데 신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주기만 하는 개념이고, 승인은 알려준 다음에 다시 OK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변경 승인 대상이랑 4번의 변경 신고 대상은요, 뭐가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바꾸는 걸까요? 3번 내용이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1번에 승인의 유효기간. 승인의 유효기간이 1년이었는데 바꾸고 싶어요? 승인 받아야 되고, 변경 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2번에 물품 등의 수량이나 가격, 가격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다, 수량이 바뀌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3번에 수출이나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어떤 특정,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당사자하고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당사자가 바뀌었어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4번에 변경 신고 대상은 어떤 느낌이냐? 원산지, 도착항, 규격, 수출입 물품 등의 용도, 승인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신고만 하면 끝나는 개념이에요. 자, 5번에 수출입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신청. 그러면 변경 승인 신청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변경 승인 기간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2번에 신청 기한이 나오겠죠. 수출, 수입 승인 사항의 변경은 수출,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승인 기간이 이미 만료가 돼버렸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지난주에 만료가 됐는데 오늘 와서 연장을 좀 하고 싶다. 안 되겠죠. 2번에 다만 수입의 경우로서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 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 앞의 케이스는 사전 변경에 대한 개념이었고, 그게 기간이 지났든지 안 지났든지 수출이나 수입이 일어나기 전에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나 수입이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변경하기로 하는 경우예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변경 승인 신고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 사실은요, 해당 세관장에게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엔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그 통로는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다음에 출입 승인 면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승인 필요 없다란 얘기예요. 1번에 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등으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국할 때 이거 수출입 승인 받거나 그러신 적 없으시죠? 다음에 2번에 아래 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산업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그래서 기억에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 등으로 정상적인 수출 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 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등.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서 개발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에서 구매해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갑자기 그 부품이 망가졌어요. 긴급하게 빨리 수입해가지고 부품 고쳐야 되는데 수출입 승인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면제고. 니은에 무상으로 수입 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 수출할 목적으로 수출 수입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무상으로 수입 수출한다라는 개념은요, 결국에는 상대방과의 본격적인 거래를 위해서 한 분 물건을 샘플로 보내거나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제한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은 3장의 수출입 실적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입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돈이 아주 많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수출업체가 있어요. 이 수출업체가 이게 자금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입자한테 물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수입자한테 먼저 좀 대금을 성금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건 싫대요, 수입자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수출자는 대출을 받아야겠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원재료 구매하고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하고 대금 받으면 대출금 갚고 이런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 실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업체들은요, 이 무역거래, 수출에 따라서 대출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대출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무역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에 일반 수출 실적. 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 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액 등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 공급액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기준들이 연 단위로 끊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2024년하고 2025년 중에서 어느 쪽에 수출 실적이 잡히느냐에 따라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2번에 수출 실적의 인정 범위, 어디까지를 수출 실적으로 봐줄 거냐? 1번에 수출의 정의 중에서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 유상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유상. 이게 문제 출제가 되면은 자꾸 무상으로 바꿔서 나오거든요.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입니다. 근데 괄호에 보니까 북한은 다른 나라,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 북한은 다른 나라로 규정하지 않아 수출로 보진 않기에 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수출 실적에는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유상으로 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 수출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해당하는 반출 모두 다 수출 실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유상으로 하는 경우. 2번에 수출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은 무엇이? 수출. 기억에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한국에 있는 그런 화가가 미국으로 본인의 물품을 이렇게 전시하려고 보냈어요. 근데 가정이 뭐예요? 얘는 다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개념이 아니죠.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었어요. 근데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현지에서 누가 이 물건을 구매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수출이 발생한 거죠. 니은의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생필품 등으로서 해외 건설 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기계류의 수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를 했어요. 뭐 건물 아니면 뭐 교량 이런 것들에 대한 건설공사 수주를 했으면 얘는 결국에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인 거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기계라든지 건설 장비 이런 것들을 공급을 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수출 거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출 실적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지금 그거를 보신 겁니다. 이게 관세법상의 수출로 인정되고 안 되고 이런 거하고는 별개예요, 지금. 자, 3번에 수출 실적 인정 금액.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수출 통관액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관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출 신고했을 때에는요, 관세청에다가, 세관에다가 인코텀지 FOB 기준으로 금액을 신고해요. 그 얘기는 수출 실적을 FOB 금액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FOB가 인코텀지에서 어떤 내용이었죠? 수출자가 한국까지 물건을 가지고 간 다음에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다가 물품을 이렇게 선적시켜주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수출자의 공장에서부터 한국까지 가는 내륙 운송비라든지 수출 신고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수출은 FOB 기준이고요. 반대로 수입 같은 경우에는 CIF 기준. 이거는 뭐였어요? 수출자가 물품 가격을 어떻게까지 해서 책정하는 거였죠? 물품 가격, 그 다음에 인슈어런스, 보험, 프레이트, 운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수출국에서 한국 수입항으로 입항해서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이었죠. 수입 신고는 이 금액이 기준이고요. 수출 신고는 FOB가 기준입니다. 대무역법에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출 실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적인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이 아닌 경우 중개무역, 우리 처음에 무역 계약 보셨을 때 제가 대무역법 파트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중개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거래, 그래 무한 수출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셨거든요. 특정 거래 형태 11가지를 보셨어요. 거기 중에서 중개무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이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금액에서 수익 금액을 공제한 가득액이다. 실적이 어떻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중개무역은 물건을 한번 구매를 해서 다시 판매하는 거래를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수입했을 때의 CIF 금액을 기준으로 $10, 해외로 수출했을 때 FOB 금액으로 $12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이거를 차액 얼마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2만 벌었으니까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2번에 외국 인도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 외국 인도 수출 기억나시죠? 외국 인도 수출, 외국 인수 수입 이렇게 보셨었던 거고, 이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에 실질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3번에 원양 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 경비 사용분은 외국한 은행의 확인분, 외국한 은행에서 확인되는 금액이고요. 4번에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 확인서 발급 기관의 장이 발급한 수출입 확인서에 의해 외국한 은행이 입금을 확인한 금액,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부 다 FOB 금액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FOB 금액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눠 놓은 거고, 근데 이것도 사실 좀 간단해요. 일반적인 건 어때요? FOB 금액 기준, 그 다음에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을 공제해서 남은 금액만 보는 게 타당하죠. 이렇게 외워 놓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외국한 은행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4번에 인정 시점. 그러면 이거를 언제 인정해 줄 거냐, 수출실적으로. 수출신고 수리일이 기본이에요. 수출신고를 하는 날짜가 인정 시점입니다. 다만 위 사항들 중에서 용역이나 전자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 중개무역, 이 외국 인도 수출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출, 중개무역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입금 일자로 해요. 수출을 하고 나서 해당 수출 대금이 해외로부터 입금이 되죠. 그럼 그 입금한 날짜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날짜가 됩니다. 자, 다음에 2번에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공급의 수출 실적 인정. 우리가 지금 1번에서 보셨던 내용은요, 일반 수출이 있거든요. 일반 수출. 근데 2번에서는요, 외화 획득용 원료나 물품 공급의 수출 실적 인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외화 획득용 원료가 뭔지를 아셔야겠죠. 크게
우리가 봤을 때는 요거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수출 실적 인정 범위, 수출자나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 등용 원료나 물품 등의 공급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 내용 자체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원료를 구매해 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렇게 원료를 공급받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면 이게 수출이죠. 수출 실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번의 타이틀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1번의 수출적 인정 범위에서 수출자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액 등용 원료나 물품 등의 공급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이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은요, 얘가 수출자잖아요. 그러면 수입자가 본인의 개설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그럼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장을 근거로 이 사람이 내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서류를 근거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재료를.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내국 신용장 관련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신용장 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서류가 구매 확인서입니다. 3번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2번에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요, 외국한 은행의 결제액이나 확인액이 기준이고요. 3번에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은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대금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 일자. 2번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일.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은행 통해서 대금을 보내주면 그 날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당사자끼리 만나서 대금을 주고받았어요. 그럼 그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증빙하느냐? 보통 돈 주고받으면 그 증빙 서류를 또 발행을 해줘요.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거죠. 그걸로 증빙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외국인으로부터 외화 영수 후 물품을 국내로 공급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 실적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결국에 수출을 인정해주는 이유는요, 물품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타이틀이 외국 사람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물품을 국내로 공급했대요. 예를 들면 A라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내가 대금 지급할 테니까 물품은 나한테 보내지 말고 한국에 있는 A-한테 보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물품은 나가지 않긴 했지만 결국에는 외화 거래했고 수출 거래한 거죠. 얘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1번의 인정 범위는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액 등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그 실질을 잘 보세요. 외화가 들어왔어요. 물품만 국내에서 도는 거예요. 2번에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국엔 국내에서 돈다라는 얘기고 외화가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번에 수출실적 인정 금액은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이 될까?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입니다. 전부 다 사실은 요즘엔 다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3번을 보면 수출실적 인정 시점이 있죠. 수출실적 인정 시점은 입금일로 한다. 위에서 보셨던 외국한 은행 입금 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외화 영수 후 물품을 국내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정 금액과 인정 시점이 둘 다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 입금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구분되어 있고 그 각 케이스별로 인정 범위, 인정 시점, 인정 실적 전부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정리해서 보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엄청 헷갈리세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에다가는 딱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